안녕하십니까?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 과정을 진행하게 될 이지원입니다. 자, 1강에서는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의 개념과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람자에게 재미와 교훈을 전달하며 나아가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달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박물관 도슨트, 또 문화원 강사, 문화유산 해설사, 또 역사 해설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문화 체험학습 강사,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강사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가 있겠죠.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의 활동 분야는 앞으로도 더 다양해지고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져온 사진이고요. 박물관에서 도슨트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들, 또 박물관 안에서만 해설하는 게 아니고 또 실외로 나와서 또 듣는 이런 도슨트나 어떤 해설을 듣는 계층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에서 해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눈높이에 맞는 또 준비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 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이나 기술, 관습, 규범 등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민족사회 또는 인류사회의 문화적 소산물이면서 정신적, 물질적 이런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문화유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재,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자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문화재의 국가유산의 유형은 지정문화재가 있고요.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비지정문화재라는 것은 이제 등록문화재, 또 국외소재 문화재, 또 외국 문화재, 매장 문화재를 이제 비지정이다라고 하는데, 지정이 아니고 비지정이면 뭔가 이렇게 조금 가치가 떨어지나? 그건 아니죠. 이 지정문화재는 대개 보면은 이제 전통문화재,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속하는 문화재가 되는 거고, 이 비지정문화재는 이제 근대 문화재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문화재들이 비정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똑같이 이제 문화재로 이제 관리를 나라에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정이 아니고 비지정이다 해서 지정되지 않는 그런 문화재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죠. 자, 지정문화재 중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보를 보겠습니다. 국보는 국가의 이제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술적, 또 학술적으로 그 보존 가치가 아주 큰 것들을 지정하게 되는데, 서울의 숭례문, 원각사지 10층 석탑, 또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국보에 해당됩니다. 이제 보물은 건조물, 또 전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중요한 것들이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서울의 흥인지문, 또 옛 보신각 동종이죠. 또 안양의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어요. 이 당간지주 같은 경우는 돌기둥 2개만 있는데 보물인 거죠. 돌덩어리 2개가 왜 보물일까? 서쪽 지주에 있는 그 명문 때문에 이제 보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명문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걸 알 수도 있죠. 우리가 뒤에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당간지주의 역할이라든지 또 그 상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런 것들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또 여줄 고달사지, 원종대사, 타피 이런 것들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적이죠. 기념물이 되는 거니까 뭐 이거 주거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나 장례 문화죠.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사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경주 포석정지, 또 김해 봉황동 유적, 수원의 화성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사적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명승지는 이제 자연경관이나 또 동식물 뭐 서식지, 또 역사문화 어떤 경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승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게 뭐 거제 해금강, 그다음 울중의 불용사 계곡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명승지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또 지질도 들어가죠. 광물, 또 그 가지고 있는 지형들 이런 것들이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 가치로 지정이 되면 천연기념물이 되는 거고요. 민속문화재는 이렇게 풍속이나 신앙, 관습에 사용된 의복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속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덕원공주가 입었던 당이, 또 심동신 금관 조복, 또 광해군 그 내외가 입었던 옷들과 또 상궁의 옷들이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세계유산은 1972년에 이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유네스코에 의해 가지고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들은 뭐 석굴암, 또 불국사, 수원의 화성, 조선 왕릉도 있지요. 조선 왕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북한에 2기가 있고 남한에 43기가 있는데 45기가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또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지, 최근에는 울산 방구대, 이것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인류 무형유산이란 그럼 또 뭘까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의하여 문화적인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목록이라든지 어떤 다른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무형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듯 어떤 행사가 치러질 수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약, 또 하나 판소리, 강릉 단오제, 또 우리나라의 강강술래, 또 남사당 놀이 등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그럼 기록유산은 뭘 이제 살펴볼까요? 이 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한다고 하지요.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훈민정음, 조선 왕조실록, 직지심체 요절, 또 승정원 일기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강의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1에서 10강까지는 불교 문화유산과 유교 문화유산의 어떤 장르별 학습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 그 문화재 중에 거의 30%가 넘는 게 불교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도 불교가 60%, 유교는 40% 정도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강에서 20강, 그러니까 1강에서 10강은 좀 더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개념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11강에서 20강은 각 지역의 대표 문화 유적과 유물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서 역사적인 맥락, 또 하나 전승설화,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1강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2강 불교 미술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불교 미술은 원래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다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이제 동쪽으로 불교 미술이 전파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미술의 동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제 3강부터는 불교 미술을 학습하기 위해서 장르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데 한국의 이제 불상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불상이 이제 삼국시대에 불교가 받아들여지고 그 속에서 불상들이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근대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며 발전이라는 용어를 좀 쓰기가 그렇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시대적인 연대 구분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변형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들과 학습할 겁니다. 또 4강에서는 한국의 탑과 부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한국의 탑하면 원래 의미가 부처님 그 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나중에 부도라는 개념도 처음에는 부도 자체가 절이다. 또 하나 부처님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부도는 다른 의미로 이제 승려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승려들의 그 몸을 불에 이제 화장을 하고 거기서 나온 유골들을 봉안한 그 탑이 이제 부도로도 쓰이게 되죠. 그래서 혹자들은 한동안 이제 부도라는 용어가 맞지가 않다. 부도는 부처님을 상징하는데 어째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탑도 부도가 되겠냐 해서 그거는 승려의 그 사리를 보관했다라고 해서 승탑이라는 그런 용어를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다시 이제 승려들만 탑을 부도를 만들어 줬던 건 아니에요. 일반 제가신자들도 좀 내가 이런 마지막 그 최후의 어떤 장례 수단을 일단 부도탑으로 갖고 싶다. 그럼 부도를 많이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어에 대한 혼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탑, 그럼 제가신자라든지 일반 승려가 아닌 분들의 부도는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다시 이제 부도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4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불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지요. 소월과 아름도의 아름다움에 이미 빠져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불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6강에서는 한국 건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고려시대 건축물이 3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 고려시대 건축물과 조선시대 건축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건축물 보면서 용어들을 어떻게 부르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스토리텔링 강사로서 건축물 용어를 지칭하는 용어들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해요. 자, 7강에서는 아기씨의 탄생, 태실이죠. 용어가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선 왕실에서는요, 아기가 왕손이나 왕녀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태를 잘 보관해서 세태 의식을 거친 다음에 전국에 이제 명산을 찾아다니는 거죠. 명산에서 가장 좋은 길지에 이제 태봉산, 동그랗게 생긴 그 태봉산을 찾아서 왕손의 그 태들을 묻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아들의 태 같은 경우는 그 태의 주인이 왕에 오르게 되면은 그 처음에 했던 이런 태 형태의 뭔가 성물들을 더 추가하는 가봉태실을 만들어서 반경 300m 이전에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벌목도 할 수가 없게 차단을 엄하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태실과 관련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자체가 모여서 국제 학술대회도 하고 있고 태실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에 관한 이야기들, 또 우리 왕실에서는 태를 어떻게 여겼는지, 태는 또 어떻게 처리되고 나중에 또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치며 현재 어떤 또 진행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자, 8강에서는 조선 왕릉이죠. 또 왕릉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세밀하게 살펴보지만 왕릉 앞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물들의 또 규정은 어떠했으며 그 규정 절차에 맞춰서 성물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시기가 지나면서 그것들이 더 축소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9강에서는 조선의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향교와 서원, 여러분들에게 툭 향교와 서원이 어떻게 다르죠? 라고 하면 금방 대답이 튀어나오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향교는 국립대학, 서원은 지방대학 이 정도 차이점일까요? 저와 함께 학습하면서 조선의 향교와 서원 역시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지요.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향교와 서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며 얼마나 자연지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그곳에서 또 유생들이 모여서 학습을 했는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공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10강에서는 5대 궁궐이죠. 이거는 스토리텔러의 기본 그런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되짚어 가면서 하나하나 5대 궁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강부터는 지역별 대표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1강에서 10강까지 어떤 기본 개념들, 어떤 그 학습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을 하기 위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었다면 11강부터 20강까지는 지역별 대표 문화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러가 찝어줘야 될 부분들 꼭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1강에서는 먼저 수원의 화성 행궁 봐야 되겠죠. 행궁의 외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셔서 답사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8일간의 일정을 담은 원행, 을묘, 정리, 의계 8건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해요. 남양주 또 수종사, 이 수종사라는 그 사명이 유래하게 된 세조와의 관련 이야기들이 있죠. 남양주 수종사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요. 물론 올라갈 때 힘들겠죠. 네, 수종사에 관련된 유래담이라든지 또 수종사가 품고 있는 그 유물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양의 당간지주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안성의 칠장사, 칠연산 아래에 있는 칠장사, 칠장사라는 또 사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많고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기이한 이야기, 신박한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게 안성 칠장사지요. 칠장사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볼 거예요. 자, 여주의 이제 신륵사, 여주 신륵사 역시 아름다운 사찰이죠. 신륵사에도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문화재들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파주 용미리 마애불이죠. 용미리 마애불 굉장히 괴체불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그런 마애불, 처음에는 용미리 마애불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그 개태사라든지 아니면 부여 대조사 이런 그 고려 초기에 나왔던 마애불과 흡사해서 용미리 마애불도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게 아닐까? 고려시대의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죠. 하지만 후대 학자들이 더 연구를 통해서 용미리 마애불은 조선시대 불상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는 명문들을 이제 판독하게 되면서 그걸 알게 되었던 거죠. 일단 13강, 14강은 이제 김제, 남원, 순천, 구례, 해남 쪽, 전라도 쪽이죠. 이쪽은 너무나 많은, 이 외에도 더 많은 정말 중요한 사찰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제 금산사, 금강계단이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한 그런 곳, 또 실상사, 철불, 또 동서, 삼층섭탁, 귀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살펴볼 거고요. 순천, 송강사, 서남사,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이곳에도 너무나 많은 문화재들 여러분들과 함께 화엄사, 대흥사 다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복습하시면서 또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들으시고 또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자료를 찾아가면서 또 더 많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15강에 가면은 이 중앙탑과 미륵대원지가 되겠죠. 이거 미륵대원에 가면은
미륵불이 하나 서 계세요. 총 4매의 돌을 이용해서 미륵불을 새겨놨는데 제가 본 미륵불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사모하는 불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아름다운 불상이 있는데 이 온화한 미소와 미륵대원지를 스토리텔링 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학습하셔서 미륵대원지에 있는 미륵대원지에 있는 불상뿐만이 아니라 대원지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주 비암사 또 보은의 법주사가 있지요. 법주사 역시도 문화재의 보물창고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 있답니다. 근데 청주 비암사 같은 경우는 비암이 충청도 말로 뱀을 비암이다라고 부른다 하죠. 아마 충청도 분들 이거 들으면서 맞아 할 거예요. 뱀을 비암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비암사와 관련된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모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방학 과제로 너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해서 가져와라라는 거를 이제 과제로 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대학생이 이 비암사에 있는 석탑 위에 올려져 있는 불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비상을 탁본에 이제서 갔다고 해요. 교수님 이걸 보고 학생 이걸 어디서 이렇게 탁본을 해왔는가라고 물었겠죠. 너무나 이제 특이한 거고 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수님과 학생이 와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세상에 불비상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청주박물관이랑 지금 비암사에는 원래 그 진품은 이제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되고요. 새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어떤 비암사에 이제 그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어떤 도상적 특징을 가지고 불비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학습할 거예요. 자, 16강은 보여의 정림사, 대조사, 또 서산의 용현리 마이불.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갈수록 마모가 심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비각을 세운다, 또 그거를 세우게 되면 본래 의미를 상실한다 해서 요즘엔 또 비각을 떼놨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자꾸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낙석으로 떨어져 내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논산의 개태사, 그 다음에 17강에는 경주의 낭산, 사천왕사지, 또 항복사지, 칠부람. 칠부람은 지금 그 경주의 남산에 있는 거죠. 이곳을 오르려면 한 2시간가량 올라가야 돼요. 그 힘든 것들을 모두 다 잊게 해주는 게 칠부람 그 7분의 불상을 보는 순간 모든 그런 힘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정말 아름다운 불교 조각이죠.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고요. 대구 동화사도 살펴볼 거예요. 또 18강 합천의 해인사, 또 산청의 성남암사지, 사천의 이제 백천사. 원래 백천사에 있는 건 밀양 천왕사 비로자나불인데 문화재가 서로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얼마 주고 이제 사천 백천사에서 이제 사간 거죠. 그래서 사천 백천사에서 이제 그 명칭이 원래 밀양 천왕사 비로자나불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걸 좀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9강에서 평창의 월정사, 상원사. 여기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다음에 양양의 진전사지에 들려서 또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석탑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마지막 20강에서는 서울의 문화재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의 구성이 이렇게 마무리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부록으로 준비한 거고요. 불교 미술이 용어가 참 어려워요. 처음에 그 학습할 때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 용어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선정인의 이제 자세가 되는 거죠. 배꼽에 두 손을 모은 자세인 걸 선정인의 자세라고 하고요. 하나는 이제 손을 땅을 가리키고 있다. 항마 촉지인이 되는 거고요. 가슴께로 두 손을 모아서 설법을 한 최초의 설법을 했다라는 설법인
수인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려서 표현을 했죠. 시모의 여원인 상이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다 너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제 이거는 통인이라고 해서 모든 그 열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인, 손의 자세예요. 하지만 특정, 별인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열애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원인과 아미타 구포민이에요. 이 직원인은 비로자나 불만 할 수 있어요. 모든 부처님 중에서,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이시죠. 그 중에서 부처님 중에서 가장 이렇게 대표를 할 수 있는 분이 비로자나 불이에요. 비로자나 불이 하고 이러한 수인을 하고 있으면 왼손을 왼손가락 하나를 펴고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직원인이고 비로자나 불만 할 수 있는 상이로구나. 예, 그 수인이로구나. 그다음 요거 아미타 수인이죠. 그래서 설법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사람들에게 다 하는 게 아니고 품계를 나누어서 3품부터 9품까지 품계를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설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요. 자, 불상과 보살상의 명칭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지혜를 상징하는 육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광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뒤에 있는 게 광배. 그 다음에 목주름 3개, 삼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빛나는 보석을 백호라고 하겠죠. 그다음 요건 보살상이죠. 이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고 여기는 보살상. 보살상은 뭔가 옷도 이제 화려하고 주렁주렁 뭔가를 많이 달고 있어요. 이 구슬 장식을 영락 장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보관. 밑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대자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본강에 들어가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열애의 모습이죠. 석가모니불, 또 비로자나불. 역시나 비로자나불 어때요? 이렇게 수인하고 있는 거. 석가모니 항마촉지인상이라고 했죠. 자, 이런 수인들을 볼 수. 항마촉지인상은 석가모니불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부처님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면 주로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석가모니불이 제일 많죠. 자, 그 다음에 아미타불, 그 다음에 약사불은 이렇게 여기 약합이에요. 약합을 들고 있는 이제 몸이 아팠을 때 약사불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죠. 약합을 들고 있는 상을 약사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특별한 수인은 없어요. 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가부좌 그 양쪽 다리 이렇게 괴고 있는데 하나를 풀었으니까 반가부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가부좌를 하고 있고 뭔가 사유를 하고 있고 한쪽 손을 펴서 볼에 대고 있는 그런 반가 사유상이다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분이 이제 미륵보살이다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죠. 중앙박물관에 보면은 특별 전시실에 두 분 불상을 이렇게 단독으로 모셔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음보살 이렇게 정병을 들고 계시고 보관에 이렇게 화불이 앉아 계시면 이분은 관음이구나. 이 관음보살은 현세의 중생들에게 이제 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관음 소리를 듣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관음보살 앞에 기도를 한답니다. 자, 보살 어때요? 화려하죠? 보현보살, 문수보살, 석가모니불 사이에서 양쪽 협시보살로 있는 분들이죠.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건요. 여기 뭐예요? 코끼리죠. 또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건 사자예요. 이렇게 코끼리와 사자를 통해서 이분이 보현이구나 문수보살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지장보살님이죠. 지장보살은 머리에 두건, 피건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미타불이 계시는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보살입니다. 열심히 이분이 권유를 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이렇게 좀 더 완화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죠. 그래서 지장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송가춤 저랑 같이 봤죠? 항마촉지인, 아미타 구포민, 배꼽에 대고 있는 선정인, 그다음에 직원인, 시모의 원인, 전법륜인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봤고요. 돌려보시면서 처음에 바로 익숙해지지 않을 거예요. 한 몇 번 돌려보시면서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탑의 명칭이죠. 이것도
여기가 타분 1단, 2단의 기단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몸돌이 되는 거죠. 몸돌, 지붕돌이 되는 거고요. 이 지붕돌 형태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층 석탑이 되겠네요. 그 위에도 뭐 노반석부터 해서 여기 찰주까지 쭉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긴 설명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맘 잡고 살펴보세요. 자, 부도와 부도비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유구를 넣었던 문비가 있죠. 문비가 있고 이게 탑신석이 되는 거고요. 하대, 중대, 상대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기단부를 볼 수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아무나 이렇게 부도와 부도비를 세워줬던 건 아니죠. 왕이 시효를 내린 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데 같이 이제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스토리텔러의 개념과 문화유산의 개념, 또 차시별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실 거라 믿어요.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